반갑습니다. 경혜여고 1학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언박싱 문학 교사 김영민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윤동주의 삶과 그의 작품에 드러나는 부끄러움과 성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었는데요. 지금부터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이 작품을 하나하나 언박싱 해봅시다. 먼저 지난 시간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학습 목표를 살펴봤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 둘째,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 방식. 셋째, 시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 수업이 마무리될 때쯤 아마 여러분도 이 세 가지의 물음에 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이름부터 볼까요?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잠깐, 이 작품은 1939년 작품이고요. 특히 이 자화상은 윤동주의 시가 본격적으로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화자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입니다. 외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언가 한적하고 이런 것들을 환기하게 하죠. 또 한편으로는 외로움을 느낀다고 할까? 왜냐하면 우물을 홀로 찾아갑니다.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종의 스스로 하게 되는 내적인 고요하고 깊은 사색이라고나 할까? 즉 내면에 집중하는 성찰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하겠죠. 이렇게 고요하고 진중한 자기 성찰의 태도를 일환에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우물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물이라는 것은 무엇과 비슷할까? 일종의 거울 같은 것이죠. 이 우물, 이 작품에서 우물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우물이 물을 떠먹거나 그 물로 빨래를 할 수 있는 혹은 등목을 할 수 있는 우물이라서가 아니에요. 이미 읽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2연과 3연에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무엇이 비치고 있죠? 순수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웬 사나이가 우물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나이는 누구예요? 당연히 화자 자신이겠죠. 그러면 우물이라는 것은 자기를 성찰하는 성찰의 매개체가 되겠죠. 그죠? 다시 2연을 봅시다.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대요. 달, 구름, 하늘, 바람, 가을. 열거하면서도 그 풍경이 아주 아름답다고 느끼게 만드네요. 또 파란 바람이라고 하니까 낭독에도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죠. 또 그 색이 더 강조되는 느낌도 있고요. 이런 것을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시적 허용. 그렇죠? 하나만 더 짚고 가자면 바람은 사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색을 입혀 표현했네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네, 그렇죠.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촉각이 시각으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났죠. 촉각의 시각화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근데 이런 건 왜 할까? 왜 굳이 파란 바람, 공감각을 쓰고 감각의 전이가 일어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촉각의 시각화라는 표현을 굳이 여기다 담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조금이라도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일 거예요. 자, 그만큼 아름다운 가을날의 자연 풍경이에요. 우물 안에 비친 그 바깥 풍경이겠죠. 그렇죠? 이제 사면으로 가봅시다. 위에서 말한 대로 중요한 것은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연에 펼쳐진 풍경과는 다른 일종의 초점화, 그러니까 집중 탐구 대상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이연에서 시인이 그려놓은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은 쭉 열거하면서도 똑같이 우물 속에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딱 초점화된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참여하고 있는 이 한 사나이는 누굴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죠. 우물이라는 거울을 쳐다보고 거기 비친 사나이라면 그는 결국 화자 자신일 수밖에 없죠. 다른 말로는 현실적 자라고 하겠죠. 사면,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정리합시다. 미워져.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기에 1번이라고 표시해 볼게요. 첫 번째, 미워졌어요. 사나이를 봤는데, 자기 자신을 봤는데 미워졌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네, 1차 시에서 이야기했던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 화자는 자기가 미웠어요. 그 사나이가 미워졌다고 달리 설명했을 뿐인 거죠. 자기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그 사나이가 미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니라고 낭만적인 동경에만 빠져있는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어. 뭐가? 시대가 1939년이라는 시대가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 그 시대가 태평성대라면 뭐가 잘못이에요? 자기가 반성할 일이 뭐가 있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상이니까 내가 순수하다는 게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수한 영혼이라고. 그러니 한없이 초라한 현실적 자아로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현실적 자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다가 조금 더 붙이자면 초라한 현실적 자아인 거죠. 그러니 미워져 돌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연입니다. 돌아가다가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 가엾어진다는 사실이겠죠? 여기에 2번으로 표시해 봅시다. 상대, 즉 사나이에 대한 태도가 미웠다가 가엾음으로 바뀌었어요.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작년 여러분 선배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 가엾음이 아니고 가여움 아니에요? 가엾음이 잘못된 거고 가여움이 맞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적 허용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둘 다 맞죠. 가엾음의 기본형은 가엾다예요. 발음으로는 구분하기가 참 어렵겠지만 가여움의 기본형은 가엾다예요. 마치 엿주다와 엿줍다와 같은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의 언어 상식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나이에 대한 태도가 미움이었다가 가엾음으로 바뀐 것, 이건 일종의 뭐로 봐야 될까? 연민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대상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에요. 아이고 그래 불쌍하다. 왜?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 순수한 낭만과 동경을 지녔다는 게. 근데 이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미움을 받아야 하고 나 자신이 스스로 객관화해 보니까 그 사나이가, 즉 나 자신이 가엾은 거예요. 자기 연민이 발동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일종의 다짐이기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연민의 대상이 되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냐면 그래 어쩌겠어. 이렇게 부끄러운 나 자신이나마 잘 추슬러서 데리고 살아야지.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그 대상이 가엾어진 거지. 그래서 사연에서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거기에 그대로 있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다음 오연을 보면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세 번째, 또다시 미워집니다. 3이라고 표시하고, 화자의 변덕이 참 그죠? 미움에서 가엾음으로 연민을 느꼈다가 또다시 미워집니다. 그러니까 가엾어져서 다시 가봤는데 그래도 또 미워, 또 부끄러워, 그렇게밖에 못 살겠어?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버립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라고 했어요. 자,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4번 되겠네요. 그리움이죠. 근데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가 앞서 표현했던 1번의 미움, 여기 지금 보이는 3번의 미움, 이거는 상대적으로 어떤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러니 가엾음 2번으로 표시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표시한 4번 그리움, 이거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감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화자의 감정,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내적 갈등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워져서 가다가 가엾어져서 다시 돌아왔다가 또 보니까 미워져서 가다가 생각하니까 그리워지는, 이렇게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 결국 그것은 자아 성찰의 과정이 되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중심 내용입니다. 부끄러움과 연민 사이에서의 갈등. 3연부터 5연에 걸친 이야기를 다시 봅시다. 힘없이 그리고 안일하게만 살아온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이것이 곧 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추스르며 살아가고자 하는 일종의 연민과 다짐, 이 사이에 뭐예요? 그렇죠, 갈등. 이게 바로 3연에서 5연까지의 내용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 갈등은 어떻게 보면 애증 같은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그런 감정, 또는 이와는 반대로 밉지만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증으로 표출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윤동주는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정리하자면 치열한 반성과 어느 정도의 용서, 완전한 용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안타까움, 그리고 또 연민, 이러한 감정이 공존하는 상황이면서도 그것이 서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연을 봅시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까지는 위에서 2연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같은 이야기죠. 거기에 더하기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여기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시어가 등장하네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수업 앞부분에서 제가 이런 언급을 해봤어요. 1939년에 지어진 작품으로 어찌 보면 이 작품이 윤동주의 시 세계의 출발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4면부터 5연까지의 내용, 즉 그 사나이가 미워졌다가 가엾어졌다가 다시 미워졌다가 그리워지는, 이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맞나요? 게다가 화자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도 2연에서 설명한 것처럼 평화롭기만 하고 현실의 삶에 안주하는 그런 상황만 동경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부끄럽다는 것도 이해됐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적 갈등, 애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서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내용상만 보면 2연의 추가로 3연의 첫 행을 결합한 것이네요. 그렇죠. 2연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서 열거하고 무언가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단순한 물리적 결합으로 보기에는 유견이 뭔가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아까 2연과 3연 일행으로 이어지는 데에서는 한 사나이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초점화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일부러 따로 떨어뜨렸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러니 연을 달리했다고 봐야 할 거예요. 그런데 유견에서는 그 둘을 하나로 뭉쳤습니다. 즉
우물 속 아름다운 풍경과 사나이의 모습을 조화롭게 혹은 공존하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사나이가 있는데 그 사나이가 추억처럼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생각해보자. 추억은 과거와 관련이 된 의미라고 봐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추억처럼 있는 이 사나이는 순수했던 자신의 과거, 그때의 자신을 추억처럼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밉거나 가엽게 여기는 것은 일종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생기는 정서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리움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렇다면 추억은 어떤가요?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흐르고 심리적으로도 더 멀리 있는 대상에게 느끼는 거죠. 밉기도 하고 가엾기도 했던 그가 미웠어요. 가엾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갔더니 또 미웠어요. 그래서 떠나오잖아요. 그 낭만적인 동화적인 세계와 어울려 있는 그 사나이를 이제 떠나오는 거라고. 그리워하다가 그래서 추억처럼 그 사나이가 거기 안에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다시 돌아가서 그를 또 보는 건 아니야. 다시 돌아가진 않거든. 왜? 지금보다는 좀 덜 부끄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자아로 변모하고 싶겠지, 화자는. 그게 어쩌면 과거의 나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지향하는 나의 모습이기도 해. 뭐가? 추억처럼 있는 그 사나이가. 그러면 이건 뭘까? 추억처럼 있는 이 사나이는 이상적 자아가 되겠지. 왜냐하면 세상만 다시 좋아지면 윤동주는 다시 별을 꿈꾸고 어머니를 노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서 추억처럼 그 우물 안에 그 사나이를 두는 거야. 뭔가 좀 앞에서 막 미워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보다는 조금은 화해하고 조금은 조화롭고 조금은 용서한 그런 태도가 드러나요. 소위 내적 성숙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미약하나마 다짐해 나가는 윤동주의 모습이 보이는 작품입니다. 됐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종의 선언적 다짐을 이 작품 속에 담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추억처럼 저 우물 속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과거의 나인, 이상적 자아인 추억 속 사나이가 거기에 아름다운 풍경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있는 것이고, 그러나 나는 이제 현실 속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가야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전체적인 구도로 이 작품을 살펴봅시다. 이 시에는 나, 그리고 한 사나이, 또 추억처럼 있는 사나이가 있어요. 서로 애증의 관계, 밉지만 가여운 그런 관계에 있네요. 나는 어떤 자아인가요? 네, 화자 자신이니까 현실적 자아예요. 조금 전에 우리 애증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한 사나이는요? 그렇죠. 그 한 사나이도 현실적 자아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나이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작품에서. 그렇죠? 왜 나는 한 사나이가 미워질까요? 네, 맞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가엾기도 하고 또다시 미워지고 그러다 보면 그리워지고요. 일종의 자기에 대한 혐오와 연민이 교차해. 그게 뭐였어요? 네, 그게 바로 내적 갈등이라 했죠. 그러면서 그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이 작품이 윤동주의 시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헷갈리지 않나요? 사면에 드러난 이 한 사나이와 유견에 드러난 이 추억처럼 있는 사나이. 이 둘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사면에는 우물 속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과는 어떻죠? 대비돼요. 그런 사나이가 등장하고 있고, 그럼 이건 뭐야? 이 암울한 일제강점기,
이 암울하기만 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초라한 현실적 자아인 사나이를 효과적으로 묘사한 거죠. 그러다가 화자의 정서가 어때? 변해. 유견에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죠. 우물 속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그 이상적인 어떤 그 세상의 상황 속에 왠지 과거의 나, 순수했던 나, 그랬던 사나이가 같이 어울릴 것만 같아. 자신의 과거의 자아, 순수했던 이상적 자아가 어울리지 못하는 것 없이 잘 아름다운 이상적 세계와 어울릴 수 있을 것만 같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유견에 등장하는 추억처럼 있는 과거의 사나이는 그 아름다운 풍경과 어때요? 조화롭죠.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화자 자신이 내적으로 성숙한 이상적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이 부분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윤동주의 시세계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우물은 무슨 기능을 한다고 했죠? 네, 자아성찰의 매개고요. 내면을 비춰주는 사물로 보면 될 거예요. 아까 그래서 뭐하고 우리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거울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이상의 거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상전개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이렇게 우물을 들여다보고 돌아가다 생각하죠. 그런데 도로가 우물을 들여다보고 다시 돌아가다 생각하죠. 일종의 행위의 반복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화자의 정서는 어떻게 흘러갔었죠? 네, 미움의 정서에서 가엾음으로 또다시 미워졌다가 그리워지는 정서의 흐름을 살펴보았어요. 또 이 두 가지의 미움은 부정적인 정서였고요. 또 이 가엾음과 그리움은 긍정적인 정서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결국 이 과정은 자아성찰의 행위였음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었어요.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만 짚고 갈까요? 문학작품 중에서 특히 시와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시에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등장한다. 이런 선지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또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의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시의 이연과 유견을 보면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주어 서술어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러한 표현 방법은 내용을 강조하거나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조금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과 관련된 내용을 첨부 파일로 별도로 넣어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쉽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렵기만 한 윤동주의 시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예,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성찰적이고 고백적이죠. 어조는 혼자 말하는 듯한 독백적 어조가 드러나고 마찬가지로 어조도 고백적인 어조를 쓰고 있습니다. 제재는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사나이로 표현이 됐었죠. 그리고 주제는 자아성찰과 암울한 시대 현실 속 자신에 대한 애증이 될 거예요. 특징으로는 비읍니다로 끝나는 구어체를 사용하면서 산문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열거, 반복, 특히 이연과 유견의 내용이 그렇고요. 또 유견에서는 이연의 내용을 반복하고 변주하면서 시상을 점층적으로 심화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시상 전개에 따라 화자의 정서와 인식이 변화한다. 이런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맨 앞에서 봤던 이것만은 꼭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는 뭘까요?
네,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의지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행위가 반복됐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열거, 점층 이런 등의 표현법. 그 다음에 고백적어조를 쓰는데 비읍니다라는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시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음악적 요소, 이거는 운율과 관련이 있을 거고요. 의미적 요소는 시의 주제의식이 될 거예요. 회화적 요소는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인데요. 시인의 감각적 체험.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우물 속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 그 안의 사나이, 또 그 사나이의 반복된 행동, 이런 것들을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언어를 통해 재현하는 것을 의미해요. 마지막 정서적 요소는 시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나 심리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적인, 즉 전체적으로 긴밀히 연관된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자, 이제 강의에 첨부된 잠깐 퀴즈 더 해결해 봅시다. 지난번 임시 운영 때 이미 풀어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제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나서니까 다시 한번 풀이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답인 경우 선생님이 각 문제에 간략한 해설도 넣어뒀으니까 참고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걸쳐 있는 국어 힘 키우기를 통해 이 작품을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